자율주행 관련돼서도 당연히 테슬라가 가장 최상위 포식자고 가장 기술적으로 계속 앞서 있고 실제 테슬라를 운영하는 앨런 머스크도 사실 자동차 판매보다는 데이터 수집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도 유럽처럼 관세를 엄청 때려박든지 네. 아니면 공장 관련돼서 페널티 줘가지고 너네 보조금 못 줘 이렇게 나오면 그렇잖아도 테슬라 차가 싸지 않은데 이번에 테슬라가요 어떻게 잘 그 CATL이 다 지네 거 중국 현지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미국 와서 그냥 껍데기 조립만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꼼수로 또 그게 넘어갔어요. 네. 그게 테슬라 거가 원래는 모델 3, 모델 Y, 모델 S 중에 하나만 차종이 IRA 그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받는 건데 네. 2개가 더 추가돼가지고 3개가 다 받았거든요. 3개가요? 네. 근데 그렇게 다 전 모델이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받는데도 미국에서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차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거는 저는 가장 큰 건 신차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치명적이고 네. 차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야 되는데 그 점을 되게 쉽게 간과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차가 가지는 다양한 부가가치를 너무 무시하는 측면 그것도 테슬라 마이너스 요인이고 저는 결정적으로 그나마 지금 테슬라가 그 전기차 관련된 여러 가지 수요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똑똑하고 엄청난 괴짜잖아요. 네, 엄청난. 네. 이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파는 거에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아요. 휘발유 차들은 자기네들이 엔진에 대한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어서 그쵸. 했는데 지금 국내 업체가 잘하고 있잖아요. 엄청 LG 엔솔, SK온, 삼성 SDI가 그냥 글로벌 탑급인데 그렇죠. 그 글로벌 탑급에 대한 배터리 능력에 대해서도 일부는 파나소닉 쓰고 일부는 CATL 쓰고 일부는 LG 엔솔 쓰고 그렇죠. 그렇게 쓰고 있죠. 그것도 네. 쪼개져 있는 거죠. 네. 근데 유럽 업체는 절대적으로 LG 엔솔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아요. 미국 업체도 테슬라만 그렇고요. GM이나 포드는 SK온이나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서 CATL이나 BYD에 뺏기고 있지만 국내 배터리 셀 3사가 미국 전체 포지션에 차지하는 비율은 85%가 넘습니다. 와, 그 삼성, SK, LG가 합쳐서 삼성, SDI, SK온, LG 엔솔 합쳐서 지금 수주된 게 수주란 거는 물론 전기차가 너무 안 팔려가지고 위약금 물고 취소될 수 있죠. 우리는 바인딩 계약 강조하지만 완성차 입장에서 야, 뭐 우리 위약금 내고라도 전기차 안 팔려가지고 못하겠어 중단해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건 너무나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진짜 정말 최악의 경우잖아요. 그냥 이상적으로 배터리 수주 나간 거를 시장 점유율로 계산해보면 84에서 85%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84, 85%가 전체 미국 업체들의 데이터지 테슬라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3분의 1씩 들어간다고 쳐도 30%밖에 안 되잖아요. 점유율이 LG 엔솔이. 테슬라 북미에 들어가는 고가차는 거의 파나소닉 거의 80% 이상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파나소닉이랑 원래 뭐 전통적으로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파나소닉이랑 관계를 그렇게 가져가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품질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품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LG 엔솔보다 파나소닉이 뭔가 전략적인 부분이나 선점 효과를 먼저 누린 것 같아요. 근데 파나소닉을 좀 줄이고 이제 우리 LG 엔솔을 갖다 더 늘린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그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네. 파나소닉이 일단 테슬라 비중이 단일 비중이 너무 높아서 테슬라에 대한 비중이 높아서 테슬라한테 끌려가는 구조고. 그렇죠. 지금 이 구조는. 끌려가는 구조고. 두 번째는 진짜 신기한 게 파나소닉뿐만이 아니고 일본의 양극재 업체, 일본의 장비 업체들이요. 적재적소에 투자할 타이밍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일본이란 나라 성향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캐파를 늘리고 빠른 납기에 대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국내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은 일단 받아서 우리가 해볼게 이런 거고 야 그거 안 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납기도 계속 늦춰지고 자기네들 구미에 맞게 가격도 잘 내고를 안 해주고 근데 이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 납기 둘 다 생명 같은 거. 그럼요. 품질은 압도적으로 초창기에는 파나소닉 품질 당연히 잘 나왔고 그런데 파나소닉 품질이나 LG 엔솔 품질이나 삼성 SDI나 SK온 품질 차이가 거의 뭐 동일한 거지 뭐. 파나소닉이 기술 상향 평준화가 돼가는 거죠. 이미. 네네네. 기술적으로 우위했다고 말하기 전혀 어렵고 단지 먼저 선점 효과 누린 건데 지금은 그럼 얼마나 커스터마이징해서 대응해주냐 차이인데 그게 LG 엔솔이 월등히 좋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파나소닉 점유율은 뺏기고
LG 엔솔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 네. CATL 배터리 많이 쓰는 거는 중국의 전략적인 포지션이 판매 아무래도. 포지션이 너무 높아서 그렇죠. 이미 그건 지정학적으로도 네, 이미 지정적 네네 그리고 중국 그 행사에 가서 막 일론 머스크가 맞아요. 막 춤도 췄다. 맞아요. 네, 그런 눈치 보기 것들 그게 보면 너무 심한 것 같고 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입지적인 부분들도 이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지지자에 더 가깝긴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뭐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이고, 그 제가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자료들을 굉장히 좀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 네. 제가 찾아봤을 때 데이터들은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 모델들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다. 네네네. 특히 뭐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압도적인 네네. 1위다. 뭐 이런 부분들이 통계치들이 나오고 있었고, 북미 시장 점유율도 뭐 70% 막 네네. 이런 시절이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가 또 이 테슬라, 저는 뭐 테슬라 투자자이지만 우리가 어떤 자산이든 맹신하는 거는 어쨌든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 변화들을 계속해서 보는 거는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네네.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뭐 세미트럭과 사이버트럭의 출시들이나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기가프레스를 또 완공을 또 새롭게 거점들을 마련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초입이라는 것들을 감안하면 이 테슬라가 엄청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은 맞습니다. 분명한 네. 팩트인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유의미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이 되는 지점은 사실은 데이터 플랫폼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 지점은 일론 머스크도 직접 밝힌 내용이죠. 본인들 우리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라고 본인이 직접 주장을 했고, 우리는 이제 로봇 회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AI 회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볼 수 있는 게 원래는 이 일론 머스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배터리 데이였는데 지금은 AI 데이를 맞아요. 하고 네네, 이 맞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나왔을 때 막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했는데, 오히려 배터리 데이는 이제 조금 시들해지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슬라의 어떤 움직임들이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지점들인데, 저도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FSD나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지점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그리고 이 FSD가 가야 할 길이 어느 정도인지, 과연 이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로봇택시 같은 것들은 아직 갈 길이 뭔지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의 조정장은 여러분들에게 온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즉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끝나고 앞으로 도래할 상승장에서 장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SD 관련돼서는 독보적인 글로벌 1등이고 네, 독보적인. 원래는 구글이 조금 경쟁이 될까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맞아요. 네. 비교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전기차는 현대기아차나 BMW나 GM이나 포드가 많이 팔 수 있어도 이 데이터 관련된 셀프 드라이빙이잖아요. 풀 셀프 드라이빙. 그거 관련된 기술을 과연 완성차 업체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 저는 전기차는 완성차 업체들이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데이터와 연결된 플랫폼 개념은 워낙 선점 효과도 이미 이건 선점이 더 중요한 영역인 이 선점력이 엄청 중요한 거고,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후발주자가 차지하기에는 시간의 격차가 너무 크고, 그리고 국내 업체들 포함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에 대한 시간의 격차 외에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압도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당연히 테슬라가 가장 최상위 포식자고 가장 기술적으로 계속 앞서 있고, 실제 테슬라를 운영하는 앨런 머스크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판매보다는 데이터 수집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5단계인데 지금 테슬라가 하는 거는
3단계에서 4단계 사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 3단계 내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보는 거는 4단계니까 이제 고지가 머지 않았다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감춰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정성 측면에서 확실하게 보증이 그렇죠. 안 됐는데 그걸 많은 부분 좀 감추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뭐 안정성이 뒷받침돼야지 더 데이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만 커지는 게 아니라 안정성까지 같이 확보되는 측면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완성차 업체보다는 애플이라든지 구글이 훨씬 더 경쟁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이 분야는 빅테크들이 그 빅테크들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힘인데 진짜 재미난 건 최상의 엔지니어들, 이런 데이터 쪽의 최상의 엔지니어는 1순위가 당연히 구글이고요. 테슬라하고 애플이 2순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결국 인재 확보를 테슬라가 얼마나 잘할 수 있냐. 그쵸. 거기서 또 판가름이 날 거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천재들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결국은 1순위가 가는 거는 전통적으로 구글이라는 빅데이터 업체가 가는 거고. 그럼 구글이 그러면은 이 FSD를 못하냐? 구글도 LG엔솔 배터리 받아다가 조립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는 자동차 자체는 진입 장벽이 낮은 것 같고 데이터 측면만 보면 구글이 더 앞서는 것 같으니까 테슬라가 지금 현재로서는 자동차도 잘 팔고 있고 데이터도 잘 하고 있으니까 유망한데 FSD 측면만으로 봤을 때는 또 구글이나 애플에 대한 또 강력한 경쟁자를 맞이할 것 같아서 그것도 향후 실제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뭐 향후 2, 3년 동안은 뭐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일론 머스크 책에 봐도 일론 머스크가 자서전을 처음에 냈을 때 그 인터뷰하러 온 블룸버그인가 기자한테도 처음에 만나자마자 구글이 AI를 지금 계속 도입을 하기 시작해서 인류가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AI 관련된 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구글을 공개적으로 조금 의식하는 듯한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애플과도 계속해서 여러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 대표님 말씀처럼 향후에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압도적인 지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독보적인 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에 대한 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는 어떤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을 해서 또 화제가 되는데 자, 이 로봇이 공개되고 나서 이게 이제 AI 기반으로 계속해서 딥러닝으로 학습을 해서 정말 사람이 하는 일들을 갖다 이제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대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막 비교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때 국내 기사들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성격이 전혀 다른 로봇이라는 건데 이 테슬라 로봇 산업 그리고 그 더 포괄적으로 로봇 사업 전반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로봇 시장은 전체적인 연평균 성장률이 20% 이상 되는 거 연평균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왜냐면 제조업의 특정 공정의 일부를 대체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뭐 사람이 하는 각종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심지어 뭐 용접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체에서 그 뭐 위험한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공정에도 실제 로봇이 엄청 확대가 되는데 결론은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게 쉽게 떨어지진 않을 거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점점 더 힘든 일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칠고 뭐 위험한 일들 이제는 로봇들이 대체하는 시대가 뭐 이미 다가온 것 같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뭐 대당 2, 3억 하는 로봇들이 국내 업체들도 잘 만들고 국내 업체 외에 일본을 제외한 뭐 중국도 상당히 로봇 관련된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고 국내에서도 이미 많이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가성비를 기반으로 상당히 빠르게 지금 제일 어려운 어떻게 보면 의료에 들어가는 수술용 로봇도 국내 이제 업체가 발빠르게 만들어서 엄청난 가성비를 바탕으로 지금 이제 빠르면 내년 말 24년에 지금 미국 승인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이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겨서 로봇을 도입하려고 하는 제조업체도 그렇고 서비스 업체도 결국은 로봇으로 썼을 때 원가 절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로봇 자체가 도입하는 게 비싸서 그냥 사람으로 대체했는데 지금은 2년 정도 최소 2년에서 뭐 최대 3년 안에는 인건비를 뽑고도 남으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사람으로 생기는 문제들 뭐 주말에 작업을 하면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클레임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평일에 뭐 늦게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도 관리의 차원에서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로봇 관련돼서는 24시간 주말 상관없이 계속 풀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매력적이고 네. 실제 말씀 주신 대로 생산 수율이나 효율도 가동 양품이 나오는 그거 관련된 것도 엄청나게 로봇이 훨씬 유리하고 그래서 단지 좀 가격이 비싸다는 유일한 단점이 있었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커지면 단점이 극복되면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는데 지금 급속도로 커지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네. 로봇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지는데 지금 로봇 시장에서 주력으로 하는 거는 그 협동 로봇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한 그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기 전에 약간 과도기 단계. 네.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는데 막 기술적으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약간 단순 작업에 가까운데 조금 더 상용화돼서 더 많은 대량으로 양산하고 더 이거를 조금 그 P보다는 Q의 성장을 노리는 쪽으로 지금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로봇이 커져서 계속 그게 이제 많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대체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갈 거다.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미 말씀하신 대로 AI에 대해서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기차 못지않은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네. 시간적인 갭이 아까 말씀드린 FSD가 훨씬 빠를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갈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도 똑같은 FSD랑 같은 문제에 직면하는데 그건 안전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기반도 똑같기 때문에. 네. 안정성 기반인데 안정성을 얼마나 일론 머스크가 사실 전기차도 불나는 거 일론 머스크가 엄청 많이 감췄는데 그런 부분이 이슈가 안 돼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거고 이 자율주행도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안정성 측면은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조금 더 낮을 것 같아요. 근데 기술 개발이 FSD는 이미 60에서 70% 완성 단계에 와 있는 단계고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을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됐냐? 저는 그거는 사실은 완성도로 치면 50% 미만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럼 그게 상용화되면 훨씬 더 시간은 더 오래 소요될 거다. 네네. 아무래도 상용화까지는 양산까지 관련 맞습니다. 선점 효과는 엄청나게 누렸지만 그래서 로봇 산업 전반적으로 커지는데 지금 당장 테슬라가 수혜를 받는 쪽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용 로봇이라든지 그 협동 로봇 쪽이 폭풍 성장하고 그 다음 단계로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는데 분명히 갈 거다.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엄청나게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많냐? 찾아보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말씀 주신 보스턴 다이나믹스 정도거든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공개적으로 많이 알려진 회사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발전한 회사.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 FSD도 결국은 자본력이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자본력인데 자본력이죠. 이 자본력을 무시 못하는 게 테슬라가 그래서 전기차를 버릴 수가 없어요. 전기차는 따박따박 그렇죠. 캐시가 꽂히는 거고 테슬라 그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 정책을 굉장히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잘못됐는데 압도적으로 마진율이 좋아요. 완성차 그렇죠. 업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맞습니다. 마진율이 자동차 회사 마진이 아니죠. 소프트웨어 회사 마진을 내거든요. 15%에서 20% 가까이 마진을 내거든요. 그건 테슬라가 가진 굉장히 큰 장점이고 현대기아차가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률을 나타내서 딱 한 번 10%를 찍었거든요. 근데 그 10%를 훨씬 뛰어넘는 15% 그냥 매 분기마다 꾸준히 찍는 게 테슬라고. 그래서 전기차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가진 그 높은 영업이익률이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거기서 창출하는 캐시를 바탕으로 AI나 FSD 쪽으로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갈 거다. 로봇 관련된 회사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자본력, 테슬라의 자본력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FSD 관련돼서 이거는 사실 좀 있겠네요. 테슬라의 자본력하고 구글의 자본력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뭐 자본력으로만 따지면 구글의 자본력이 더 월등하겠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FSD 쪽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테슬라가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좀 말씀 들어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아주 진짜 자랑스럽게 우리는 전기차 회사 아니고 로봇 회사라고 한 게 뭔가 좀 이해가 되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대감이 FSD를 기반으로 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빨리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이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대표님께서 너무 이 데이터 기반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말씀 주시니까 네. 뭔가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도 너무나 이제 정확하게 좀 뭐 문제점들과 이런 부분들을 말씀 주셔서 아마 투자자분들께 너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테슬라와 이 2차 전지와의 어떤 연결고리들을 네네. 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2차 전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네네.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업체에서 이제 글로벌 1위니까 아무래도 국내 2차 전지 기업들과 여러 협업을 할 수밖에 네네. 없는 구조가 될 텐데 네. 지금 국내 2차 전지 기업들과 테슬라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협업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배터리 관련돼서는 네. 사실은 LG 엔솔밖에 지금 납품이 안 돼 있고요. 아, 그럼 나머지 네, SK온이나 아니면 네. 삼성 SDI는 아닌데 아닌 거. 지금 테슬라가 아까 말씀드린 4680 원통용 배터리를 갈 경우에는 네. 4680 원통용 배터리 관련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LG 엔솔하고 LG 에너솔루션하고 삼성 SDI입니다. 그 두 군데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LG 에너솔루션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삼성 SDI도 물론 기술적으로 개발해서 우리도 테스트 중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나와봐야지 알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양산 목표로 밝힌 거는 LG 엔솔이 1년 정도가 빠릅니다. 네. 그래서 LG 에너솔루션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나머지 그 밑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이제 아마 그거를 납품을 받으니까 LG 에너솔루션에 들어가는 양극재 업체가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한 코스모신 소재, LG 화학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거쳐서 아마 테슬라로 들어가는 양극재 업체가 될 거고 네. 장비 업체들도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납품하는 비중이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뭐 네. PNT라는 회사라든지 뭐 하나기술이라는 회사라든지 그 뭐 CIS라는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들도 다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거쳐서 테슬라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테슬라로 직납을 하는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일하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소재 업체나 장비 업체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게 다 연결 구조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산업 구조가. 양극재 업체 중에 LNF가 최초로 지금 테슬라 양극재를 직납을 했습니다. LNF인가요? LNF라는 양극재 회사가. 근데 그 회사가 굉장히 성장이 커질 줄 알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LNF가 만드는 양극재는 초하이니켈 양극재거든요. 초하이니켈이라고 하면 구반반이라고 해가지고 니켈이 90%, 코발트가 5%, NCM이거든요. 니켈, 코발트, 망간이 5%거든요. 그래서 NCM 구반반을 테슬라로부터 직접 5조 가까운 그걸 받았는데 그게 저는 연속성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고 지금 원래 더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왔었어야 되는데 못 나왔던 이유가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해서 LFP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고 그래서 LFP 비중을 늘리면 그 하이니켈 양극재를 비중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LNF와 테슬라 직납이라는 엄청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그때 잠깐 반짝하고 지금은 상당히 그게 오히려 리스크 요인은 테슬라 단일 구조라는 리스크 요인이 상당히 작용했죠. 왜냐면 LNF도 기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테슬라나 다른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했는데 LG 엔솔을 거치지 않고 테슬라에 직납함으로써 오히려 리스크 요인이 커진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양극재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음극재, 그러니까 음극재는 배터리 수명과 안정성을 담당하는데 이 음극재가 최근에는 다 흑연을 쓰는데 앞으로 실리콘 음극재가 엄청나게 많이 쓰일 거거든요. 왜냐면 흑연보다 그 충방전의 속도가 월등히 빠르고요. 에너지 밀도나 에너지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를 조금 섞으면 에너지 밀도나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실리콘 음극재 자체를 조금만 넣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음극재를 조금 넣는 대신에 그 음극재 조금 넣는 부분을 양극재로 더 채울 수 있으니까 에너지 밀도, 에너지 효율이 더 좋아지는 구조거든요. 그럼 이 방식이 과거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게 이게 새롭게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그 효율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서 이제 이게 제품화되어서 나온다라고 봐야 건가요? 지금 이미 대주전자재료라는 회사가 실리콘 음극재를 상용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대기업들이 한솔케미칼도 상용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SKC, SK머티리얼즈,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자회사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또 상용화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가 엄청나게 커지는 시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실리콘 음극재가 충방전 할 때 부피가 팽창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적인 문제를 CNT 도전제가 잡아주는데
CNT 도전제가 잡아주는데 그 CNT 도전제 원료를 만드는 회사는 제이오라는 회사가 있고 그 CNT 도전제 원료를 바탕으로 분산제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CNT 도전제 분산제를 만드는 이 나노신소재가 이 도전제라는 거는 양극에도 들어가고 음극에도 들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음극 쪽에 들어가는 도전제를 만드는 회사가 국내 유일하고요. 와. 글로벌로도 4-5개밖에 없는 거예요. 글로벌로도. 네. 그럼 지금 현재 점유율도 글로벌 점유율이 네, 높은 네. 편이라고 봐야 되겠네. 아니요, 글로벌 거의 러시아의 옥시알이라는 회사가 90% 이상 독점이에요. 그 회사 워낙 유명한 회사여서. 네네. 옥시알 독점인데 옥시알 못 들어가는 경우에 틈새 시장을 노려서 아마 실리콘 음극재 쓰면 당연히 러시아 거, 옥시알 거 테슬라 그쵸. 90%쓸 텐데 그쵸. 그 나머지 10%를 그 얘기가 계속 떴었어요. 나노 신소재가 분명히 들어간다. 90% 다 옥시알 못 준다. 왜냐면 옥시알이 되면 삼성전자가 ASML에 끌려가는 그 형태가 그쵸. 되겠죠. 그 그림 테슬라도. 자체가. 그 어떻게 그림이 보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슈퍼을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 네네.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마 증답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지금 나노 신소재. 아까 이미 납품인 한 이력 있는 LNF는 추가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자, 그럼 제가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결국은 이제 테슬라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 ASML 같은 경우 슈퍼로 불리고 있고 지금 워낙에 이렇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들을 그렇게들 많이 부르는데 이 테슬라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의 관계도 슈퍼을의 관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들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